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다. 그리고 그 욕망은 끝이 없다.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기도 하는 욕망에 관한 이야기. 라캉의 욕망하는 주체 개념을 연구해온 건국대 김석 교수. 욕망에 관한 불교적 해석.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이도흠 교수. 자크 라캉이 말하는 욕망의 개념과 본질은 무엇인가? 라캉의 입장도 주체와 타자가 이렇게 대립된다는 게 아니라 타자가 있음으로 해서 주체가 있고 어떤 나쁜 정념이라 그럴까? 탐욕 같은 것을 일소해야 어떤 자유롭고. 자크 라캉과 불교의 만남. EBS 특별기획 통찰을 통해 욕망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융합인지학부의 김석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철학을 전공했지만 철학에서도 특히 무의식, 욕망, 정신분석 이런 주제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특별히 욕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의 이제 대화도 굉장히 생산적일 텐데 불교 쪽 전문가이신 이도훈 교수님과 또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저도 또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배우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양대 국어국문학과의 이도흠입니다. 저는 욕망에 대해서 동양과 서양, 불교와 라캉을 결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라캉의 전문가이신 김석 선생님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돼서 참 이것이 좋은 자리고 여러 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욕망은 인간의 본능이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려 한다. 인간은 평생 결핍을 충족시키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욕망은 본질적으로는 결코 충족될 수 없다는데, 요구한 것과 충족된 것 사이에 간극이 마음속에 쌓여서 만들어지는 감정. 그것이 바로 욕망이라고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은 규정하고 있다. 라캉은 욕망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욕망 때문에 인간은 문명과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죠. 나의 욕망은 또한 타인의 욕망이다. 현대인의 욕망 대부분이 자신의 자유의지보다는 외부로부터 주입되는 것인데, 자크 라캉이 말하는 욕망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자. 여러분들은 욕망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아마 대체로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좀 부정적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영화 세븐에서 탐욕 이런 이미지를 아마 떠올리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욕망의 오늘 긍정성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정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짧은 이야기 두 개를 가지고 제 강의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솝우화인데요. 까마귀와 독수리 얘기입니다. 들판에서 독수리가 이렇게 멋있게 활강을 해서 새끼양을 탁 낚아채는 것을 우연히 까마귀가 보게 됐습니다. 까마귀가 야 되게 멋있다. 나도 저렇게 독수리같이 한번 사냥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독수리가 사냥을 끝난 거 보고 나서 까마귀가 이제 다음 차례에 내려와서 새끼양을 탁 짚고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날지를 못했죠.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발톱이 양털에 이렇게 얽혀가지고 도망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틈에 이제 양치기가 와서 퍼덕거리고 있는 까마귀를 잡아가지고 도망 못 가게 이제 날개를 꺾은 다음에 자기 아들한테 줬죠. 그 아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빠 이 새 이름이 뭐예요? 양치기가 얘는 까마귀인데 아마 자기가 독수리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언뜻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까마귀를 비웃는 일화 같지만 현대 소비사회를 사는 우리들에게서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많이 발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까마귀냐 독수리냐가 아니라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타인의 욕망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자, 이게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이제 두 번째는 2010년에 개봉되었던 데런 에런노프스키 감독의 블랙스완 얘기입니다. 물론 영화 얘기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욕망과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영화의 스토리는 되게 단순합니다. 뉴욕의 발레리나인 니나가 어머니 에리카와 둘이 살면서 최고의 프리마돈나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발레단 감독인 토마스가 백조의 옷을 새로 공연을 하겠다고 하면서 예전의 프리마돈나가 아니라 새로운 그 백조 퀸을 뽑겠다라고 이렇게 오디션 공고를 내죠. 거기서 이제 니나는 어떻게 선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니나의 문제는 뭐냐면 백조의 역할은 완벽하게 하고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데, 이 감독이 원하는 대로 동시에 흑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백조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백조와 정반대의 성격인 흑조를 연기하기에는 너무 순수하고 너무 아름답기만 한 거죠. 저는 욕망이라는 키워드로 이 영화를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발레리나가 돼서 완전한 백조가 되겠다는 것도 니나의 욕망이지만 그 근원에는 어머니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흑조가 되어야 된다는 토마스 감독의 어떤 요구도 사실은 니나가 만들어낸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니나는 완벽해지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것이 정말 신이 나고 자기의 존재를 실현하는 그러한 일이고 이렇게는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자유로운 또 다른 경쟁자인 릴리를 보면서 이렇게 부러워하기도 하고 질투를 하기도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니나의 원래의 욕망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또 그것은 쉽게 대답하기는 힘들다라는 것들이죠. 우리는 타자의 욕망에 대해서 나의 욕망이란 걸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타자의 욕망이 없이는 나의 욕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락강이 했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락강. 인간의 욕망을 언어를 통해 분석하는 이론으로 독창적인 정신분석학 체계를 세웠다. 프로이트 사상을 계승, 정신분석학을 구조주의 언어학으로 재해석한 락강은 인간의 다양한 욕망이나 무의식이 말을 통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언어에서 사용되는 기호들이 인간의 정신적 작용과 관계가 있다는 것. 무의식은 헛된 환상이나 상상이 아니라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락강은 언어라는 틀 속에서 인간의 내면 세계를 파헤치며 정신분석학계는 물론 언어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저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욕망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가 많이 있고, 특히 동양에서도 불교는 예를 들어 가레라 해가지고 어떤 감각적인 욕구에 되게 집착하는 거, 그리고 또 저기 삶이나 존재에 집착하는 거, 심지어는 이렇게 비존재인 해탈에 집착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끊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래가 모든 번뇌와 윤회의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잘 알듯이 욕심을 굉장히 단죄를 하죠. 성경에도 보면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지만 락강은 욕망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욕망 때문에 인간은 문명과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러한 욕망이 그 자체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블랙스완의 니나처럼 하나의 욕망은 더 많은 욕망을 지향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충족되는 순간 또 다른 욕망을 지향하게 되어 있고, 이러다 보면 욕망의 무한한 순환을 되풀이하게 되는 것들이죠. 결국은 욕망은 어떤 집착이나 탐심이 아니라 자신의 빈 존재를 채우려고 하는 발버둥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저는 특히 락강이 말한 이 세 가지 개념의 근거에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면 이렇게 그림에는 좀 잘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마른 여성분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되게 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울에 이렇게 비춰진 모습은 굉장히 퉁뚱하게 이렇게 살이 찐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마 이 여성분은
더 살을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실제로는 말라 있지만 여전히 거울에 비친 모습은 살이 찐 모습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상상계는 이런 겁니다. 상상계라고 해서 어떤 공상이나 상상력을 떠올리시면 안 되고 거울을 통해서 자아가 들여다보는 세상이 바로 상상계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자아는 굉장히 투명하고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적인 아주 명쾌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심리적인 것이 늘 반영이 됩니다.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 듣고 싶어하는 것, 또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상상계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크 라캉의 욕망 이론에 나오는 상상계는 자아를 욕망의 대상과 동일시하는 단계인데 프로이트가 사용한 나르시시즘, 자기 도취의 개념을 말한다.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아이들은 아직 사물의 구분이나 자신의 감각에 대한 조절이 어렵다. 때문에 자신의 몸을 각각 따로 구성된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아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처음에는 자신이라고 여기지 않다가 차츰 이 이미지를 자신과 동일시하는데 이 단계가 라캉이 말하는 거울 단계다. 바로 유아기에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인 것이다. 그러면 상상계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자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상상계이며 또 하나는 상상계는 착각과 기만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자크 라캉은 오랫동안 철학의 화두였던 의식의 명증성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예를 들어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을 철학의 제일 명제로 확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캉에 따르면 생각하는 나는 이미 심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중심성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더구나 자아가 자아를 알아보는 관계 자체가 이러한 오인의 구조에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거울 단계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는데 아까 그 여성이 거울을 봤죠. 그리고 블랙스완에도 거울이 많이 등장합니다. 실제 거울은 상상계의 이제 은유가 됩니다. 아이는 애초부터 이렇게 자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보고 아, 저게 나구나 라고 어느 순간에 자기의 정체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최초의 이제 분열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거울에 비춰진 아이의 이미지는 완벽하게 다가옵니다, 아이한테. 그러나 아직 18개월 미만의 이 아이들은 자신의 이제 운동신경도 발달하지 않았고 자신의 몸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가 없죠. 이렇게 불완전한 몸과 거울에 비춰진 완전한 몸의 이 괴리, 이것이 이제 상상계의 특징을 이룹니다. 이렇듯 우리가 세계를 대할 때 그리고 타자들을 대할 때, 대상을 대할 때 우리는 늘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이상화된 이미지를 대하게 되는데 이러한 둘의 간극들이 계속해서 불안감들을 낳게 됩니다. 아까 마치 니나가 거울을 보면서 발레 연습을 할 때 보다 완벽한 동작 그리고 사람들이 막 찬사를 보내는 그 백조와 흑조의 이미지를 계속 떠올리면서 아마 연습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자아가 만들어지는데 일단 자아가 만들어지면 자아는 자기가 중심이 돼서 모든 외부의 관계들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아의 속성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중심적이고 기만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는 착각이나 오류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심리학에서는 자아의 이러한 자기중심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합치, 그 다음에 독특성, 이런 편파성들이 그러한 예들인데 허위합치성 효과를 제가 좀 예를 들어보면 허위합치성은 뭐냐면 예를 들어 한밤중에 빨간불이 있는 횡단보도를 어떤 사람이 건넌다고 합시다. 그런데 아마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밤중에는 누구나 이렇게 빨간불에 건넌다고. 그런데 누구나 건너는 건 사실 아닙니다. 여전히 준법을 지키시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또 자기가 이렇게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도 아, 이건 관행이야.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잘못된 생각에 남들이 다 똑같이 동의할 거라는 생각, 이것은 착각입니다. 이게 이제 허위합치성 편파라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허위 독특성 편파라는 것은 특별한 근거 없이 내가 굉장히 특별하고 잘났고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머리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왜 그런지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 자아는 자기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존심도 갖게 하고 어떤 이상도 갖게 하는 것들이지, 내가 남들보다 형편없다 생각하면은 살 수 있는 어떤 의지를 아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면 허위 독특성 편파로 되게 되는 거죠. 이 외에도 선입견, 고정관념, 그 다음에 귀인 오류 등 자아가 벌이는 많은 착각과 오류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락강은 이것을 상상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상상계는 우리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경험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평생 주체를 지배하는 심리적 구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아가 우리를 속인다고 해서 자아를 이렇게 벗어나서 완전히 이렇게 진리만을 바라보는 이런 주체로 되기에는 그 구조적인 불가능성들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상상계에 계속 머물다 보면은 우리는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흔히 우물안 개구리란 말이 표현하듯이 내가 바라보는 세상, 내가 믿는 신념, 또 내가 좋다라고 보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본다라고 이렇게 주관적인 착각과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상상계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상징계가 되는데,